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호신생과의 명리학 수업 첫 번째 본강의 시간의 제목은 명리학과 현대과학의 조우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명리학 강의의 첫 강은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동양 철학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양 철학은 이렇게 생겼는데 현대과학과 그게 어떤 접목을 이루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사주명리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1강의 제목도 이 명리학과 현대과학의 조우였는데 당시 그 1강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잔뜩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되게 폭넓고 대중화가 됐는데 10년 전만 해도 2016년이었나 17년이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양자역학이 뭐야? 뭐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또 뭔가 어떤 심리학,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영성학, 도를 닦으시는 분들이 양자역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와 이 동양의 선, 서양의 스피리추얼 이런 철학들이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물질의 기본은 에너지,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 자, 이 공부의 목적은 운명 공부입니다. 운명 공부고요. 주로 활용하는 툴은 사주 명리학입니다. 사주 명리학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주 명리학을 주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의 운명을 풀어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 최고다가 아니라 마치 글을 잘 쓰기 위해선 워드프레스를 좀 배워야 한다. 아무래도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포토샵 쓰면서 가끔 다른 프로그램들도 보조적인 것들은 좀 동원을 하겠다. 약간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명을 다루려면 우리는 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실 운명 다루는 술수학적인 실무적인 툴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주 명리학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물론 뭐 점성학도 있고 뭐 기문눈각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점학도 있고 운명학적인 툴들이 많이 있는데 동양과 서양의 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운명을 다루는 이 툴들이 대부분 원리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관념을 조종해서 운명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제가 사전 강의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사주가 왜 들어맞을까요? 너의 운명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 운명에 대한 소스 8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이 운명 소스 8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사실 우리의 관념이거든요. 관념이라는 건 일종의 생각의 집합체, 생각의 자동 습관, 생각의 자동 필터 같은 형태들입니다. 마치 내 컴퓨터를 특정하게 길들여 놓으면은 뭐 특정 코드는 안 나온다든가 내 전화기를 갖다가 지금부터 070, 02 광고로 시작되는 전화는 아예 벨이 안 울리게 하겠다라고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다른 사람 폰에는 울려도 내 폰에는 안 울리죠.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삶을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관념 체계를 갖다가 살면서 계속 세팅해 나가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세팅해 나가는 세상을 인식하는 세팅을 내 식대로 해 놓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고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 부정성 이런 분들은 운명이 걱정하던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보통 이제 부정성이라는 거는 잘못될까봐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건데 좋은 자세죠. 옛날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였는데 의심할 것들을 계속해서 내 운명에 불러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운명학을 공부를 합니다. 동서양의 이 다양한 점성학이든 이 사주 명리학이든 기본적으로 출생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이 운명학 체계는 기본적으로 관념 조종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 1강에서 할 내용은 이겁니다. 아니 왜 관념을 조종하면 현실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를 좀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운명, 그 다음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어떤 원리로 펼쳐지느냐에 대해서 사주 명리학과 양자역학에 대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불교까지 동원을 하겠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모든 물질, 삼라만상의 기본은 에너지다. 불교 철학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해서 색,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공이다, 비어있다. 또는 비어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 뭐 이거를 이제 유사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허상이 실체이고 실체가 허상이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현실 세계는 실은 없는 정신 세계였고 정신 세계가 현실 세계로 변환된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색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일종의 물질 세계, 현실 세계, 보여지는 세계. 양자역학적 용어로 보자면은 색은 입자화된 세상이고 공은 파동화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파동의 세상은 레고 블럭으로 비유하자면 레고 블럭이 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입자라는 것은 그 레고 블럭이 이리저리 맞춰져 가지고 어떤 형태와 모양을 갖춰서 우리 앞에 실체적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보기 전까지는 파동인데 내가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 어떠한 형태로 입자화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게임에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만약에 그 롤플레잉 게임이나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다. 그 배그라 그러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에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는 그 컴퓨터 CPU 프로세서가 입자화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앞을 보고 뛰고 있으면 내 시야권까지는 얘가 입자화를 하지만 내 시야에서 벗어난 거는 입자화를 하지 않고 내가 뒤를 쳐다보는 순간 그 뒤를 입자화하고 앞을 쳐다보면 앞을 입자화하고 내가 만지기 전까지는 만져지지 않고 시각화만 돼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만지게 되고 내가 총을 쏘는 순간 총소리가 창조가 되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왜? CPU를 아껴야 되니까. 뭐 보이지도 않는 걸 뭐하러 창조해. 보이지도 않는 건 그냥 가능성으로 준비만 해놓고. 그런데 사실 그 양자역학적 논리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과 같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아직 썰로서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명백하게 증명을 하기는 아직 좀 쉽지 않은 아직 실험실 수준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거를 명백히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기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의 논리가 사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의 말과 일치한다. 저는 그래서 가끔 불교 경전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할 때가 있는데 야 이건 종교책이 아니고 과학책이구나. 과학책. 이거 과학책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종교로 알아들은 거구나. 종교로 알게 된 거구나. 저는 가끔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명을 다루기 위해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창조되나.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거는 현실 세상이거든요. 내가 살아가게 될 시공간의 현실 세상이죠. 우리의 10년 후는 이미 입자로 완성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가능성과 확률로만 존재하는 파동일까? 불교 철학이든 양자역학이든 그것은 파동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파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동이 뭐고 입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게요. 입자는 결정된 거고 파동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가능성과 확률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운명을 알고 싶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뭔가 대체를 좀 하고 싶죠. 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타임루프나 타임슬립을 한 사람들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먼저 주식도 사고 뭐도 사고 복권도 미리 사놓고 강남에 땅도 좀 사고 뭐 비트코인도 얼른 비트코인 저 10,000원 할 적에 잔뜩 좀 사놓고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건데 근데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주 명리학은 사실 운명 결정론에 기반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해석이 운명은 결정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건데, 근데 좀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면은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여러 개의 미래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미래의 가능성이 28%, 36%, 26%, 26%, 36%. 즉 우리의 미래가 1번 미래, 2번 미래, 3번 미래, 4번 미래, 5번 미래, 6번 미래, 7번 미래 이런 식으로 몇십 개 또는 몇백 개 무한대 우리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그 미래가 현재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현재와 과거의 내가 어떠한 흐름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23번 미래가 53번 미래가 될 수도 있고 18번 미래가 16번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미래의 가능성은 동시에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식 체계가 그 모든 미래의 나를 감당하거나 감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 채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미래는 다 채널이지만 나는 다양한 열린 결말의 나들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의 나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4번 미래를 14번 코스를 가고 있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좀 달라져야겠어. 또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14번 미래로 계속 꾸준히 가다가 갑자기 23번 미래로 점핑을 하고 36번 미래로 점핑을 하고 그러다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또 18번 미래로 또 다시 하락을 하고 그러다 또 좋은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56번 미래로 가게 되다. 사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외롭게 죽는 미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미래도 모든 미래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루트만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명리학으로 미래를 맞춘다? 사실 모든 미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 맞추는 게 아니잖아. 사실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그 여러 개의 나의 미래 중에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싶은 하나의 미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운명은 마치 철길과 같아서 어떤 철길을 일단 올라타면 그 철길이 가고자 하는 길로 쭉 달려가는데 중간중간에 중계기라든가 기차를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합정역 같은 경우에는 6호선하고 2호선이 서로 만나서 계속 6호선 타고 갈지 2호선으로 갈아탈지 2호선도 신도림 방향으로 갈지 시청 방향으로 갈지 결정할 수 있죠. 신도림역에 가면은 또 한 3개, 4개 차선이 겹치죠. 저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가면은 한 4개 노선이 거기서 겹치고 있죠. 종로 3가역에서도 한 3개 노선이 겹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운명의 주요한 선택지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현재 우리 앞에 유력하게 펼쳐질 수 있는 미래가 요런 미래, 요런 미래, 요런 미래가 있겠구나. 근데 내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요만큼이라도의 권한이라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진다면은 나는 가급적 그 3개의 미래 중에 뭐 1번, 2번, 3번의 선택지 중에 나 2번 선택할 거야. 또는 1번 선택할 거야. 3번 선택할 거야. 사실 우리는 이 운명 공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5%라도 10%라도 15%라도. 그래서 사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거나 미래를 안내해가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운명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형태죠. 그동안에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었는데 약간의 선택권이 주어지죠. 누구는 5%, 누구는 10%, 누구는 15%. 우리한테 운명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일단 우리 입장에선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봐. 내가 지금 747 전보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장이 야 너가 운전해 했다고 쳐봐. 저는 비행기 운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운전하는 대로 타고 있어. 아니요 저는 이 비행기로 미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그러면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 좀 해주세요. 아니야 난 일본으로 갈 거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 비행기를 운전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핸들 나한테 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거고 운전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운전해 주세요. 당신 기장님이 가시는 대로 나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누군가한테 총을 쥐어주는데 그 사람이 그 총을 다룰 줄 알고 그 총을 의료원 데 쓸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쥐어진 총은 마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총이 되는 거고, 아직 인격 수준 성장이 안 돼 있고 총을 어떻게 쏠지 모르고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총을 잡으면은 이제 폭력 사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러다가 자기도 죽겠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즉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는 그만큼의 나의 책임감도 높아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자, 진도를 좀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모든 물질의 본질은 에너지이며 현실은 마음의 투영이다. 우주 만물의 기본 단위인 원자는 양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것도 뭐 음양의 법칙으로 뭐 돌아간다. 뭐 이런 형태예요. 자, 그냥 중간 생략하고 이걸로 볼게요. 물질은 실체가 아니라 음양 파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현이다. 이제 불교식 표현으로 현현이라는 건데, 양자 역학적 표현으로 보자면은 양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세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체의 사회는. 그거는 뭐죠?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를 탐구를 하니까 분자가 있고, 야 분자 밑에 캐고 가니까 원자가 있고, 야 원자도 그 안에 원자핵이 있고, 음전자가 있고, 양전자가 있고, 거기 중선자가 있더라. 그래서 아 이게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고 그 이하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구나. 아, 물론 요즘에 촉근 이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야 그 밑에는 또 끈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양자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 모든 물질의 근원을 봤더니 핵이 있고 거기 전자들이 이렇게 막 점점점점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양자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런 식으로 그렸었는데, 이제 이 그림이 안 맞다. 이게 실은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서로 전멸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양자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안 그리고 요즘에는 구름으로 그려요. 이렇게 양자 구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근데 이게 또 불확정성의 원리라서 어디에 뭐가 뜰지 어디에 뭐가 뜰지는 확률로만 존재를 한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자의 모습이 핵을 두고 전자들이 일정 범위로 전멸을 하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범위가 현실 세계에서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를 우리 일반적으로 좀 가늠하기 좋게 만들면 얘를 축구공이라고 치고, 얘가 축구공 사이즈고, 얘를 눈에 보일까 말까 먼지 티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범위 안에서 이것이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고, 요게 좀 가까우면 단단한 물질이고, 요게 좀 멀어지면 좀 물렁물렁한 물질이죠. 정확하게는 가깝냐 머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기력이 강하냐 적으냐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다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얘는 축구공이고 얘가 먼지 티끌인데, 비유를 하자면 얘는 축구공은 서울에 있고 얘는 천안 정도에 가 있는데, 축구공과 천안 정도면 한 150km 떨어진 거죠. 100km, 150km 떨어진 곳에 축구공 하나와 먼지 티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옆에 또 축구공 하나와 먼지 티끌이 있는데 얘가 통과를 못해. 그러면 세상은 비어있는 것. 결국 얘네들이 전자기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질 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은 다 비어있는 거 아니냐. 서울하고 천안 사이에 축구공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축구공 100만 개고 1000만 개고 몇 조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범위 안에서는 서로 튕겨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원래 탁 치면 원래는 이 손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부딪혀서 안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물질이 부딪힌 게 아니라 축구공과 전자 사이에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전자기력 때문에 못 지나가고 있는 거죠. 즉 물질은 실체가 아니라 음양의 파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현이다. 곧 허상이자 홀로그램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곧 공이고 공은 다시 색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폭탄의 원리가 뭐냐면요, 그 축구공과 축구공을 이렇게 충돌을 시키잖아요. 어거지로 충돌을 시키게 되면 그 축구공이 쪼개집니다. 축구공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쪼개지는 순간 서울과 천안만큼의 공간이, 물질이 무수하게 생성이 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하고 천안이 부딪히게 되면서 갑자기 서울, 천안이 몇백만 개가 한꺼번에 확 생겨버리니까. 근데 이 핵과 핵을 분열시켜서 충돌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원자폭탄의 핵심 기술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부딪히는 애들은 몇 프로에 불과한데 그 몇 개의 입자가 부딪혀서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간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자, 현대적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전자나 원자의 근본 단위가 우리의 생각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곧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곧 물질이다. 즉, 이 세상은 물질 안에 의식이 깃든 게 아니라 사실 의식이 만들어낸 물질 세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물질 세계다라는 거죠. 이 불교 철학에서 그 삼장법사가 서역에 가서, 인도죠. 서역에 가서 이 각종 서역의 귀한 책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책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서유기에 나오죠. 각색을 해가지고. 그 책이 일명 의식학, 유식학이라고 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유식학은 이제 5세기, 6세기에 아주 크게 발전을 하고, 이제 한국에는 신라시대 의상대사, 원효대사, 이제 이런 분들이 이거를 수학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6세기에 이제 불교 유식학이 크게 발달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원효대사가 유식학의 대가세요. 유식학을 더 발전시킨 일심사상이라는 걸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이 불교 유식학이 뭐냐면은 오직 유자에 있을 의식식이에요. 오직 의식만 있다. 오직 생각만 있다. 물질이 아니고 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유식론으로 보자면 우리의 운명은 물질이 만들어낸 건가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는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계속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념이라는 것은 생각의 자동 습관, 집단체 같은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새로운 집단 관념 체계예요. 운명을 바라보는 어떤 관념 체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가 제대로 안 움직이면 그 수리소에 가면은 거기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윈도우 다시 깝시다. 윈도우 다시 깝시다. 또는 윈도우 업데이트 합시다 라고 표현을 해. 문제는 윈도우를 다시 깔아버리면 예전 윈도우와 예전 프로그램들이 싹 다 날아가서 새로 깔아야 되잖아. 그럼 피곤하죠. 그럼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아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해야지. 업데이트가 뭐죠? 일종의 뭐가 고장나고 윈도우에 뭐가 고장나고 뭐가 멀쩡한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윈도우를 다시 덮어쓰기를 해가지고 동일한 윈도우면은 패스하고 좀 고장나는 윈도우는 새로 덮어쓰는 놈으로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냅두는 겁니다. 또는 덮어씌우는 프로그램에서 특정 바이러스들은 다 죽여버리고 멀쩡한 애들만 살려놓고 허가가 안 된 불량 프로그램들은 지워버리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념 업데이트 프로그램, 일종의 운명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관념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그냥 프로그램 업데이트 누르고 뭐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겠지. 근데 이게 우리 이 바이오 인간은 이게 5분, 10분 만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게 프로그램이 좀 크면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0년, 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평생,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까는데
계속 프로그램 충돌, 프로그램 에러, 프로그램 충돌, 프로그램 에러. 이제 그게 뭐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다음, 깔려고 했더니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는 보통은 버전 충돌일 경우들이 높아요. 이 버전 충돌이 뭘까? 마치 윈도우 11을 깔려고 그랬는데 윈도우 11을 깔려면 그 전에 윈도우 10이 있어야 돼. 윈도우 10. 근데 얘가 윈도우 95야. 그러니까 윈도우 95로 깔려고 했더니 중간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깔든지 아니면 그냥 싹 지우고 새로 깔든지. 싹 지우면 새로 깔 수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려면 순서에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윈도우 뭐 8, 9, 10 이런 게 있어야지 11이 깔리는 거야. 그 말인즉슨 새로운 관련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깔아서 일종의 운명 조종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깔아서 이제 내가 운명에 대해 이해하고 운명을 조종하고 유도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는 그거를 맞추는 줄 알고 있지만 실은 유도해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명리를 공부해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 내 안에 뭔가 프로그램 충돌이 나는구나. 그럼 그 프로그램 충돌되는 거를 좀 죽이고 누르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 업데이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안의 분별심입니다. 내 안의 분별심. 일종의 내 안의 분별 필터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는 좋은 현상, 이 일은 나쁜 일, 이런 미래는 나쁜 운, 이런 운은 좋은 운.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운명이라는 거는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건데 다 필요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업데이트 프로그램 자체를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받으려고 하니까 아, 이 업데이트는 좋은 거, 이 업데이트는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충돌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할 때 세상을 좋고 나쁜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 필요한 거. 그러면 근데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저 연쇄살인범이 왜 필요한 거야? 내가 파산한 게 왜 필요한 건데? 내가 이렇게 사랑의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 게 왜 필요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보통 그 의식 수준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게 되면은 아, 그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보통은 20대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이 30대가 돼서 과거를 생각해보고 아, 그때 그게 필요한 거였구나.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죠. 물론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의식이 퇴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정신은 물질을 만들고 물질 속에 정신이 깃든다. 현실은 마음의 투영이며 삶은 파동의 선택이다.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색즉시공 공즉시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일종의 색의 세계입니다. 색, 양자역학적 용어로는 입자화된 세상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운명을 공부해서 바꾸고 싶은 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입자화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당장은 내일, 빠르게는 일주일 후, 뭐 10년 후, 20년 후 내가 원하는 입자화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라는 건데 그 말인즉슨 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공에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의 공은 색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한 현실을 살다 보니 우리의 의식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니 상처를 받는 현실에 의해서 역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 나쁜 놈들 투성이야. 조심해야 돼. 저런 놈들은 경계해야 돼. 다음엔 내가 안 당하고 내가 미리 그놈을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 악감정의 현실, 악감정을 불러일으킨 현실이 계속해서 내 의식에 더욱 악감정을 배가시키고 그러면 내 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더 악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실로 갑니다. 이러면 이건 이제 악순환이죠. 또 반대로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죠. 인도 산스크리트 경전에 바냐바라 밀다 심경 1세기에서 6세기에 쓰여진 경전에 중국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 이제 이분이 삼장법사예요. 이분이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서역 여행을 다녀와서 서역에서 구해온 책들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거의 핵심 요약해서 쓰신 게 이 반야심경인데
이게 현장역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한 게 제일 유명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260글자로 핵심 요약한 내용인데 그 책에 수록된 문장이다. 반야심경의 핵심 주제는 오온의 공의 성찰이다. 오온계공 5가지 구성 요소가 실은 모두가 공하다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색, 수상, 행식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은 다 마음에서 올라온 것이고 다 공한 것이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넘어가고 핵심은 이거예요. 색 즉시 공, 색, 형상, 물질, 현상 세계를 의미한다. 즉 우리가 듣고 보고 뜯고 만질 수 있는 물질화된 모든 존재들 그것이 공이다. 그것은 곧 공이다.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자성이 없다. 즉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는 실제로는 변화무쌍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 이 공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과 종교인들끼리의 해석이 되게 분분합니다. 딱 하나로 결정된 게 없어요. 다른 식으로 서로 해석을 해요. 대체적으로 공하면은 비었다, 없다, 무상하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옛날에는 해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세상이 다 헛거다. 무슨 뭐 사랑이고 뭐 부고 나발이고 애정이고 다 헛거다. 다 날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자, 이런 약간 허무주의적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거를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입자화되지 않은 거예요. 빈 게 아니라 모양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자, 공즉시색. 공은 단순한 공허나 무가 아니라 관계성과 상호 연기 속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장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한 것은 색으로, 다시 말해 현실로 현현될 수 있다. 공이기에 오히려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실체는 없지만 그 없음이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고 현실로 나타난다. 즉 가능성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현대적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과생들이 많아서 공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색과 공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공이 색이 되는 과정은 프로그램 작업에서 컴파일 하는 거예요. 자, 컴파일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들은 좀 알 텐데 자, 컴파일을 다른 말로는 뭐 빌드, 렌더링, 내보내기, 익스포트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네, 내보내기는 알죠? 여기 보통은 동영상으로 쇼츠 만들거나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뭐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또는 캡컷 뭐 다양한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완성됐다 하면은 이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게 영어 버전으로는 익스포트, 어떤 프로그램에는 렌더링이라고 돼 있어요. 컴파일, 렌더링, 보통은 뭡니까? 디자인 프로그램 계통에서는 렌더링이라고 많이 표현돼 있고 프로그램 만드는 계통에서는 컴파일이라고 표현돼 있고 유튜브 영상 편집에서는 내보내기나 익스포트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게 일종의 공이 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누군가의 일생에 대해서 만들면서 5분간은 10대 시절, 5분간은 20대 시절, 5분간은 30대 시절인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거꾸로 60대서부터 50대로 가게 할 거야. 아니야. 20대 시절을 주로 보여주다가 10대 시절을 종종 껴넣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마구 편집을 하다가 거기다가 좋은 장면 넣었다가 아니야. 좋은 장면 다 빼버리고 슬픈 장면으로 주로 넣을 거야. 하면서 내가 그 영상을 마음껏 자유롭게 편집을 하다가 자, 이제 이거를 입자화시키겠다, 현실화시키겠다 하면은 내보내기가 됩니다. 이게 공이 색이 되는 과정입니다. 공과 색은 음양의 작용처럼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완성 단계로 내보내기를 했어. 그러면은 결국 공은 색이고 색은 공이고 편집 프로그램은 완성 프로그램이 되고 완성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편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내보내기를 해서 기존에 완성된 거 지우고 다시 내보내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우리의 운명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운명 프로그램은 이미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내보내기 된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입자화된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아직
입자화되지 않은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에다가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글을 쓴 다음에 이거를 프린터 출력으로 출력이라고 누르면 그 다음 수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출력 누르기 전에는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출판사에 보내서 인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서 인쇄기 돌아가면 이제 수정 안 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기존 물량 다 회수하고 새 판 찍어가지고 돌리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운명, 현재 눈앞에 펼쳐진 건 이미 입자화된 거고, 현실에서 입자화된 것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서 프로그램 돼가지고 올라간 거야. 즉, 우리가 운명을 파악하고, 운명을 예측하고, 운명을 수정하고, 운명을 조종하려면 입자화된 현실에서는 바꿀 수가 없고, 아직 공해 상태, 편집 중인 상태에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편집 중인 상태와 입자화된 상태는 우리 마음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쁜 놈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나쁜 놈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나쁜 놈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사실 이 말의 뜻은 나쁜 놈이 나를 안 해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나쁜 놈이 나를 해치는 미래의 확률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컴파일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1시간짜리 동영상 내보내기 하면은 보통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1시간짜리 동영상 내보내는데 1시간 걸리는 컴퓨터도 있고 2시간 걸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좀 좋은 컴퓨터 쓰면 30분 만에 컴파일하죠. 제가 이번에 램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편집용 그 노트북을 30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그 전에 노트북으로는 렌더링 하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걔를 돌리니까 RTX 지포스가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아서 1시간 반 걸리던 게 40분 걸려. 전에는 나는 컴퓨터에 렌더링 누르고 나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만지면 속도가 지연되니까 노트북에 탁 렌더링 속도가 빨라진 거야.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현실 창조 능력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고,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 일주일 후에 바로 상황이 바뀌었어. 이거 렌더링이 빠른 거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도통 안 바뀌다가 10년쯤 후에 조금 바뀌었어. 이거 렌더링 속도가 느린 거예요.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이거를 컴퓨터에 비유를 하자면은 소스화돼서 편집 가능한 단계가 0인 거야. 이걸로도 편집될 수 있고 저걸로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결과물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어. 물론 글자 한두 개 바꾸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문장의 톤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년 정도를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바뀌는 미래가 있고, 한 일주일 정도만 마음을 바꿨더니 바뀌는 미래가 있는 거죠. 자질구레한 미래들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마음 씀씀이를 다르게 가졌더니 벌써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좀 큼직한 인생의 큰 줄기 같은 경우는 이게 5년, 10년 누적돼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과거에 마음 먹었던 것으로 인해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낙원의 현실로 바꾸려면은, 이 비유하자면 중국집에 가서 계속해서 짬뽕 주세요, 짬뽕 주세요, 짬뽕 주세요, 짬뽕 주세요를 한 100번을 외쳐가지고 현재 짬뽕 주문이 100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 앞에 1분에 한 개씩 짬뽕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짬뽕이 싫어.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하면 바로 다음 짜장면 나오나? 아니야. 일단 내가 주문한 짬뽕은 일단 다 나와야 돼. 이미 렌더링 중인 건 이제 렌더링이 돼. 물론 중간에 취소되는 게 일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짬뽕을 100개를 주문을 했으면 일단 100개 받고 그 다음 짜장면 주세요 하면은 101번째부터 짜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야. 다 나쁜 놈들만 가득해.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면 계속해서 내 앞에서는 믿을 게 못 되는 인간들이 계속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는 현실이 계속해서 창조가 되고 있는데, 내가 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일단 내가 바뀌어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나쁜 놈이라고 너무 비난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좀 성찰을 하고 나도 좀 돌아봐야겠다 하면은 이게 슬슬 짬뽕이 짬짜면으로 바뀌다가 짜장면으로 바뀌는 거와 같은 거죠. 시간이 걸리죠. 마치 10년 동안 방을 어지르던 사람이 그래, 내일부터는 방을 치울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어지른 게 하루 만에 바뀌어요?
그것도 치우는데도 몇 달은 걸리겠지. 이거 어지른 거 치우려면은. 이게 이제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소스와 완성물.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공이 세기되는 과정은 프로그램 작업에서 컴파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뭐 빌드, 렌더링, 내보내기, 익스포트 등에 비유할 수 있다. 즉 공과 색은 음양의 작용처럼 상호작용한다. 자,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색, 물질화된 현실과 공, 색의 배후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 이거를 세 개의 철학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영성학적 측면에서, 다음에 불교 철학적 측면에서, 다음에 과학의 양자역학적 측면에서 서로 표현은 다른데 하는 말은 똑같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영성학 쪽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딤 잘란드라는 분이 가능태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명 트랜서핑 시리즈로 책을 되게 여러 권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서핑의 비밀, 뭐 트랜서핑의 무슨 뭐 1편, 2편, 3편 해가지고 그 서점에서 좀 검색을 하셔서 바딤 잘란드가 쓴 책들, 트랜서핑 시리즈들을 좀 보십시오. 근데 이 바딤 잘란드는 러시아의 과학자, 쉽게 말해서 양자 물리학자인데 양자 물리학자가 쓴 영성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이과생이 쓴 문과 해설서 같은 겁니다. 주로 이 문과생들이 철학자나 종교가들이나 뭐 추상적 영성가들인데 이분들의 문학적 문체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치? 도대체 뭐라는 거야. 듣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해석이 매우 다른데 사실 이과생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쵸? A면 A지. A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 이러면 피곤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과생의 언어보다 이과생이 해석한 언어가 조금 더 현대 사람들한테는 귀에 잘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바딤 잘란드가 딱 그런 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에 나타나는 이 현상계가 사실은 가능태라는 시공간에서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실은 운명을 갈아타는 것이다. 나는 1호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1호선 기차가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불쌍한 내가 보기엔 너무 힘든 길이고 나 이 길이 싫어. 근데 그 옆에 2호선 열차가 가고 있는데 거기는 부자의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내 운명을 바꾸려면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이다예요. 없던 2호선이 생긴 게 아니고 1호선의 노선이 2호선으로 바뀐 게 아니라 1호선은 1호선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중간에 그 1호선에서 내려서 중간에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라는 거죠. 그래서 트랜서핑 하라는 소리예요. 마치 파도를 갈아타라. 파동을 갈아타라. 나의 운을 바꾸려면은 나의 가능태를 바꿔 타라. 근데 그 바꿔 타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 공의 세계, 즉 가능태의 공간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예요. 규정을 하자면. 자, 영성학계에서 이분이 이제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물론 이제 이분의 의견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반론도 많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가능태의 공간. 모든 가능한 현실 시나리오가 이미 존재하는 잠재의 장. 이것이 공하고 같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고 다차원의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다. 의도와 파동이 가능태 중 하나를 현실화시킨다. 실은 모두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3번 가능태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갈아탔더니 5번 가능태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파동을 타고 있다가 부자 파동으로 갈아탔고 내가 되게 그 무명 연예인을 하고 있었는데 유명 인기 연예인으로 갈아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존재하고 있다. 이 세계에는 현재 내가 유명해진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불쌍하게 살고 있는 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뭐 이거를 갈아타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선택한 가능성의 현현이다. 의도와 파동이 가능태 중 하나를 현실화시킨다. 자, 이번에는 이 말을 불교의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고 잠재성과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장이다. 자, 무자성.
고정된 본질 없이 변화하는 상호 연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가 색직 가능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식과 마음작용이 색을 드러낸다. 나의 의도와 파동이 가능태 중 하나를 현실화한다. 인식과 마음작용이 현실을 드러내게 만든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것 중에 하나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그 고양이를 무슨 고양이라 그러더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고양이,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다라는 거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그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인식이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 입자화돼서 죽은 고양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살아있는 고양이가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는 죽은 고양이가 나타난 걸 보고 아이고 이미 어제부터 죽어 있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고 이건 살아있는 고양이다라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죽은 고양이도 존재하고 살아있는 고양이도 존재하는데, 내가 그 현실을 만들어내서 죽은 고양이를 선택하냐 살아있는 고양이를 선택하느냐, 그 현실을 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고양이 뚜껑을 열었을 때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다 하면 다른 차원에는 죽은 고양이도 존재하고 있고, 죽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슬퍼하는 나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현실은 마음의 투영이다. 실체는 마음의 인식작용이다. 즉 실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마음의 인식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그거를 선택했다, 그거를 창조해냈다와 같은 말입니다. 두 얘기는 용어만 다르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양자역학, 익숙한 좀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물질화되고 형태를 갖춰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을 입자로 보고요. 파동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능성의 상태인 겁니다. 자,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더라. 실체는 관측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운명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이럴 미래도 있고 저런 미래도 있고 요런 미래도 있고 현재 모두 존재하고 있다. 파동 상태다. 근데 내가 그 미래를 만나게 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입자화돼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 같은 거죠. 지금 1분 후의 미래는 현재 입자화되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 입자화되고, 이 순간이 지나면 걔네들은 다시 파동으로 들어가서 그래 1분 전에 그랬지, 1년 전에 내가 그랬어, 10년 전에 내가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의 인식이 과거도 변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전에 그렇게 후회됐던 일이 한 10년쯤 지나서 생각해보니 정말 그때 그래서 다행이야. 아유 그때 그 사랑은 참 아름다웠던 사랑이야. 그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이고 학창시절에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추억이야. 이거는 일종의 같은 실체를 가지고 우리의 인식이 평가를 바꾸게 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파동함수의 붕괴, 이과적 용어인데요. 가능성의 파동이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현실에 수축되어 확정된다. 마치 카지노에서 카지노를 룰렛을 탁 돌렸더니 돌고 있다가 이것이 하나의 숫자로 톡톡톡톡 하고 나는 순간, 이것이 일종의 파동함수의 붕괴입니다. 하나로 결정되어 나타난다. 자, 현실은 관측, 즉 의식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현실, 저런 현실, 이런 현실, 결론적으로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냐? 또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거든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자아라고 하고, 이 자아 외의 모든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자아와 무의식의 비율은 거의 태평양에 바가지로 물 퍼놓은 거 하나 차이입니다. 바가지로 물 퍼놓은 게 자아고 태평양 바다가 무의식이에요. 사실 무의식은 여러 단계별 무의식이 있어서 깊은 무의식까지 내려가면 모든 인류 또는 모든 자연, 모든 우주가 다 하나로 연결돼서 의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면
의식이 파악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 보통 그런 거를 공감 능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의 눈, 코, 입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다른 의식이 발견한 것들을 내가 느끼기도 하죠. 마치 우리 집에서 CCTV로 연결된 사무실 카메라로 틀었더니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왔는지를 그곳에 없는 내가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사무실에 도둑이 든 걸 알게 됐어. 센서는 저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감지한 거야. 즉 무의식과 연결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일명 직감, 영감이 발달을 하게 돼서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느끼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서로 연결이 되는 형태죠. 세월호 사건이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생떼 같은 고등학생들이 400명이 죽었죠. 전 국민이 패닉에 빠집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거죠. 사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나하고는 생명무지 얼굴도 모르는 안산에 사는 고등학생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의 죽음의 슬픔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가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대체로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일명 의식과 무의식의 친화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의식이 만듭니까? 무의식이 만듭니까? 의식도 만들고 무의식도 만듭니다. 근데 비중상 누가 더 비중이 높습니까? 압도적으로 무의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내가 조종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이 의식을 조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움직여 운명을 바꾸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는 됩니다. 이거는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할까? 내 앞에 조그만 샘이 있는데 이 샘은 그 옆에 있는 큰 샘과 연결이, 큰 호수와 연결이 돼 있어. 내가 내 샘에다가 계속해서 여기다 오물을 퍼붓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먼저 내 샘이 오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그 샘과 연결된 큰 호수의 오염물질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 샘을 깨끗하게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주변의 호수도 정화시키기 시작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일단 내가 가지고 사실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을 우리가 그냥 1대 99라고 한번 봅시다. 1대 99, 1대 99. 내 안에 100개의 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고 99개는 무의식이야. 근데 둘은 서로 연동돼 있어요. 연동돼 있다. 연동돼 있다는 건 뭘까?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이렇게 막대기를 흔드는데 그와 어떤 신호로 연동돼 있는 주자들이 뭐 이렇게 트럼펫을 불고 바이올린을 켜고 팀파니를 치고 막 현악기를 만지고 하는 등등이 지휘자가 연주를 안 했는데도 어떤 신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하면 오케스트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무의식과 의식은 연동이 돼 있는 거야. 연동. 근데 우리는 그 연동 규칙을 잘 몰라. 게다가 개인마다 그 연동 규칙이 전부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러면 팀판인데 어떤 사람은 요러면 팀판이고 어떤 사람은 이래야 팀판이고 어떤 사람은 이래야 팀판이야. 이런 식으로 규칙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규칙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편적으로 통하는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마음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가 감사하시오.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오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날 안 때리고 가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별 사소한 것까지 다 감사하게 하면은 속에서는 분명히 감사는 무슨 쥐뿔 감사 지금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하겠지만 전차 감사가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서서히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현실에 100가지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때 100가지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때 그 중에서 내 자아가 일으킨 거는 1개나 2개고요. 98개는 무의식이 일으킨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100가지 일 중에 1개나 2가지이고 98가지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하늘의 뜻, 주님의 뜻, 우연의 뜻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가령 내가 지금 소개팅이 들어왔어.
그러면 소개팅 나갈까 말까는 내가 결정하죠. 근데 좋은 남자가 나타날지, 꼴보기 싫은 남자가 나타날지, 사이코패스가 나타날지, 흉악범이 나타날지, 정말 정우성이 나타날지는 내가 결정 안 하죠. 보통 구견은 뭐 신의 뜻, 운명의 뜻,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 뭐 랜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정우성이 나타날지, 흉악범이 나타날지도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무의식이 결정한 겁니다. 복권을 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지만 그 복권이 당첨될지 말지는 내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죠. 내 무의식도 내 자아와 친화력 있게 연동된 무의식이 있고 내 자아와 사이가 안 좋은 무의식이 있고 중립지대인 무의식들도 있어요. 이거는 마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의 극렬 지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극렬 반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도에서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뽑든지 말든지 결정할게 라는 중도층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자아가 1이고 우호적인 무의식이 30%고 부정적인 무의식이 30%고 중도적인 무의식이 40%다. 그러면은 대체로 100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일은 절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100가지 중에 30가지 일은 대체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나에게 비우호적인 30개의 의식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은 그 부정적인 의식 30개가 일으키고 중도적인 의식 30개는 너 하는 거 봐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기울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소통, 내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우호적인 무의식을 많이 확보하면 대체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회사에 원서 넣었는데 제발 나 좀 합격시켜줬으면 합격. 내 주식을 좀 하는데 이 주식 좀 올랐으면 올라. 그죠? 나 소개팅 가는데 이번엔 좀 괜찮은 사람이 왔으면 괜찮아. 그러죠? 근데 또 내 안에 부정적인 무의식들이 뒤에서 찌그러져 있다가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잘 만나던 사람을 확 헤어지게 만들고 잘 오르던 주식을 확 그냥 꺾어버리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코지를 당해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 주변 상황이 계속 나한테 불리하거나 불길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비우호적인 무의식이 현재 내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돼. 그럼 거기다 대고 싸워야 돼? 이 나쁜 새끼들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도대체 이 악마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가 아니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나에게 벌어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 역시도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내 무의식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무의식과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내가 악마로 규정한 그 사건을 일으킨 무의식은 그래 나를 악마로 생각해. 앞으로 내 아주 더 해코지 할 거야 나는. 너가 싫어하는 짓만 내가 골라 할 거야.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심리학에 가면은 내면 아이를 만들어내고 내가 억누른 마음들이 계속 내 현실에서 투출돼서 투영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싫어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너 이래도 나 인정 안 할 거야? 나 이래도 인정 안 할 거야? 나 이래도 인정 안 할 거야? 하면 내 앞에 계속 나타나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연민의 마음을 느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힙니다. 아무튼 우리의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역학과 불교 철학과 영성학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사주 명리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일종의 운명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념 시스템이에요. 이 관념 시스템을 우리의 의식에 더 씌우는 겁니다. 더 씌우는 거예요. 더 씌움으로써 새롭게 미래를 유도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겁니다. 마치 그동안 내 노트북에서는 어떤 특정 가계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빵꾸가 나든 예산이 남아돌든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일로 치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계부 관리 프로그램을 딱 깔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예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남기면서 흑자를 만들 수 있게끔 되더라. 즉 내가 그동안 나에게 펼쳐지는 운명을 탓하거나 욕하거나 부정하면서
내 운명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일종의 새로운 운명 유도 프로그램, 운명 관념 프로그램, 운명 체계화 프로그램을 내가 깔게 되면서 운명에 대한 규칙, 운명에 대한 원리, 어떤 식으로 쓸 때 내가 운명을 이런 식으로 조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조종 프로그램을 내가 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깔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깔리는 사람이 있고 잘못 깔아가지고 엉뚱하게 조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깔려면 좀 제대로 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고장난 컴퓨터에다가 최신 프로그램을 깔면 걔도 고장납니다.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 걔도 고장이 나. 숫자가 8이 나와야 되는데 9가 나오고 10이 나와버려. 근본 윈도우가 왜곡되어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계산값 자체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운영체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명리학을 깔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청소를 좀 해서 바이러스는 좀 박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념체계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되고 다음 오염된 프로그램을 깔면 안 되고 오염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염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주 명리를 배워서 운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오염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버전이 낮은 프로그램이에요. 버전이 낮은 프로그램. 근데 기본적으로 버전이 좀 높은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벌어져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자, 1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강의 교재를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간에 필기를 좀 안 하려고 강의 교재는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강의하는 내용이 강의 교재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잘라 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강의 내용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시고 제가 시간상 다 얘기하지 못하는 강의들은 교재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야, 요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 좀 볼게요. 요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요거는 요 텍스트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들은 그냥 생략할게요. 요것도 웬만하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요거는 그냥 참고라고 써 있는 거는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상관없고 같은 건데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사주는 프랙탈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양자역학의 대가인 데이비드 보험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과 과학자인데 매우 문과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근데 딱 이게 아까 말한 그런 영성학적이나 불교 철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드러나는 세계와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적 세계가 있는데 이 드러나지 않는 세계와 드러나는 세계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드러나는 세계는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다 라는 똑같은 얘기를 이분께서 하셨습니다. 이 빙산, 보이지 않는 빙산과 보이는 빙산. 보이지 않는 빙산이 90%고 보이는 빙산은 10%에 불과하다. 같은 거죠. 즉,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작용을 바꿔야 우리의 미래 운명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맞추는 거지 정해진 걸 맞추는 게 아닌 겁니다. 실은.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